이제 교육과정의 유형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과 중심 교육과정하고 경험 중심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아까 브루너 설명할 때 충분히 다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40페이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실험의 그런 충격으로 이제 우주호울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교육의 과정이라는 그런 책에서 지식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특징은 교과 내용을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의 구조는 또 여기 나와 있죠. 41페이지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 학문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개념, 원리, 아이디어, 이것이 지식의 구조입니다. 지식의 구조가 가지는 이점은 이해하기 쉽다, 기억하기 쉽다, 학습 이해의 사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해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기 좋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구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지식의 구조를 한번 습득하고 나면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의 구조는 정말 그 학문에 통달한 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어린 학생들도 어렴풋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대가한테 배우면 그 학생도 대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지식의 구조가 습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이해하기 용이하다. 둘째는 기억하기 쉽다. 지식의 구조를 알면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기억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면 다른 데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굉장히 훌륭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본인의 어떤 연구 영역이 아닌 다른 물리학자의 어떤 연구 영역에 대해서 들었으면 기초 물리학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새로운 종목을 또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체육의 어떤 구조를 알고 운동의 구조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도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를 핵심으로 조직하고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나선형 교육과정도 이제 아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못, 소라 껍데기의 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년이 진전됨에 따라서 점차 심화 확대되어 나가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탐구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탐구학습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경험 중심의 탐구학습은 조금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탐구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발견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탐구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장점은 뭐냐 하면 이제 학문의 탐구 방법 이런 것들을 체득하기 때문에 높은 전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야에 대해서 통달하면 비슷한 것들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적 동기 유발.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내적 동기 유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학문을 탐구해 나가다 보면은 동기 유발이 될 가능성이 많고 동기 유발이 잘 된 상태에서는 공부하기가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학도 선생님들께서 교육학의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시면 이거 모르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유추해서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식의 구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수와 계통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교과에 한정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과목을 이렇게 뿌리부터 순서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계통이 강조되는 그런 어떤 자연과학 과목이라든지 몇 가지 과목들이 있고 모든 과목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동들이 너무나 흥미없다, 재미없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은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열성의 원리를 지향해서 점점 발달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범위도 확장되고 깊이도 깊어지는 그런 교육과정의 조직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선형 교육과정의 정의도 조금 부분적으로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그런 구성 원리는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 이런 것들입니다.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열성, 계속성 조금 다른 거였죠. 계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나오고 2학년 때 배운 거 3학년 때 또 배우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쉬운 것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난이도 순서로 이런 식으로 배열해서 점점 심도 있어지게 하는 그런 배열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계열성입니다. 계열성, 계속성, 그다음에 이제 통합성도 조금 있어야 어느 정도 이렇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하고는 다른 게 학문의 개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융통성 없이 한 내용만 생각하는 것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생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학문을 탐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경험 중심의 통합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4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나선형 교육과정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브루너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용어는 조금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는 이건 브루너의 용어가 아닙니다. 피아제의 용어예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조작기에는 작동적 표현이 어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데 유치원생한테 가리키는 거랑 아까도 이제 그 나선형 교육과정 얘기했지만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는 거하고 물리학자가 아는 거하고 사실은 그 정도 영역의 깊이에 있어서 성격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점점 심도 있어지는 건 맞지만 그래서 작동적 표현은 전 조작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는 애들이 너무 어려요. 1살부터 6살 애들은 얘네들한테 뭐 함수 설명하고 도표 그려주고 추상적인 용어 설명하면 모릅니다. 이때는 뭐냐면 작동적 표현은 몸으로 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책 갖고 밑줄 그으면서 외우는 거 보셨습니까? 다 교구를 만들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구를 만들어서 보고 만져보고 실행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전 조작기 단계에서는 이때는 애들이 이제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가역성의 개념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그만 물컵에 동일한 양을 넣어놨다가 큰 물컵으로 옮겨도 이 뭐 양이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찰흙 2덩어리를 조그맣게 쪼갠 거랑 합친 거랑 양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역성의 원리인데 이런 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어려운 수학은 못 가르쳐요. 물리도 어려운 물리는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조작기 단계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작동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 실제로 몸으로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 내용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초등학생 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초등학생인데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유치원생처럼 모든 걸 다 해봐야 아는 건 아니고 쉬운 거는 조금 논리적인 관계 같은 걸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이런 공부는 되는데 막 추상적인 공부 이런 것까지는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상징의 깊이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보시면은 이때도 보면은 뭐 그 시간, 공간, 수 이런 논리적인 초보적인 개념은 습득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내면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것이죠. 구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해지는 것은 한 중학생, 고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부터는 이제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때가 이제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때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어떤 가설적 명제, 추리, 논리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해지고 도표도 해석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작동적 표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단계 정도 됐을 때는 영상적 표현,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됐을 때부터는 상징적 표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선형으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례를 브루너가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우리가 이제 아까 계속 봤어요. 브루너의 교육과정 원리 내용 모형에서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도 아까 우리가 파이나라든가 교육과정 재개념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성 상실과 비인간화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과정 재개념화 뭐 이런 거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든지 다 계량적으로 판단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1980년대 이렇게 되면서는 진보주의, 실존주의가 철학의 주류를 또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경 보시면 인간중심 교육과정 배경에 첫째 줄에 비인간화 현상에다가도 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거기 세 번째 줄표 밑에 보시면 1980년대에는 진보주의와 실존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진보주의와 실존주의가 주류, 여기에다가도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겨난 것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이고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이 학교 생활 속에서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이다. 학교 교육의 그 인간화,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면적 교육과정과 동일한 비중으로 잠재적 교육과정을 다루었다. 잠재적 교육과정에다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 특징 두 번째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예,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 인간주의적인 교사, 그다음에 파이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원리야.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과 중심, 학문 중심, 경험 중심 이런 모든 교육과정을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단지 어떤 하나의 방식의 문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인 교육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어떤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인간 중심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 보셨잖아요. 파이나도 있지만 애플도 있고, 그죠? 아이즈너도 있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쫓아가야 될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실현 방법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단 과밀학급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경제적인 물리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일단 애들이 막 한 교실에 엄청 많이 앉아있고 이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좀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인간중심 교육과정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의 운동 얘기, 그죠?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랑 좀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이제 키워드들은 일단 보시면은 비인간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대두된 거,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다음에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교과 중심, 학문 중심, 경험 중심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인 교육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유형은 균형형, 개인형, 관련형인데 크게 이게 아직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요. 균형형은 뭐냐 하면 지덕체의 균형 잡힌 그런 전인 형성이 중요하다. 그런 균형입니다. 그다음에 개인형은 뭐냐 하면 학습자 개개인을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 개개인이 최대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관련형은 뭐냐 하면 교육과정의 내용, 학습자의 심리적인 특성, 그다음에 학습자의 실생활 이런 것들을 다 관련성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응용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특별한 대안학교들, 이런 학교들에서도 많이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결국은 이제 실현이 돼야 되겠지만 교육과정의 원리로서는 공부할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4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과정 유형을 비교 정리해 놨습니다.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 인간중심 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 표를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브루너의 어떤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든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중액 교육과정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자세히 아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요 표를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원은 7자유학역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질 나중에 이제 철학 사조에서 나오지만 본질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교사 중심의 교육을 주창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질주의 교육학자들이 또 이제 교과 중심 교육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형식 도야설, 아까 얘기했죠. 능력주의 심리학, 형식 도야설, 심근을 개발하는, 그죠? 각각의 교과목들이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 철학적인 기반은 관념론이에요. 관념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톤 철학, 그렇죠? 이런 것처럼 지식, 진리는 정해져 있다,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본질주의자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관념론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적 능력의 개발입니다. 교육 방법은 교사 중심의 반복 학습이에요. 교육의 내용은 문화유산의 전달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루소의 자연주의로부터 출발해서 루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동 중심 교육학자들한테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배경은 루소의 자연주의, 듀이의 실용주의, 또 그다음에 아동 중심 교육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진보주의, 본질주의의 이제 본질주의자들이 진보주의한테 반대한 거예요. 진보주의자들은 뭐냐면 아동 중심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동 해방운동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이거든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반성적인 사고입니다. 듀이의 실용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인 유능인을 양성하는 겁니다. 교육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력, 반성적 사고, 아까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문제 해결력은 실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정말로 그 문제를 통합적인 교과목들을 다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반성적 사고는 듀이의 그런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반성적 사고가 이제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탐구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적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생활의 경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다음에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기원은 이제 브루너가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본질주의가 더욱 강화된 것이 항존주의입니다. 항존주의는 학문의 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 중에 현대 철학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 현대 철학의 흐름이 이제 먼저 진보주의가 나타나죠. 진보주의는 뭐냐 하면 교과 중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눌린 애들을 해방시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 교육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보주의는 듀이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진보주의가 한참 지나니까 교육이 뭐 완전 콩가루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 나타난 본질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진보주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 듀이. 본질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관념론, 플라톤 뭐 이런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주의에서는 지식의 내용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교사 중심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여기 진보주의는 뭐냐 하면 학생이 주인이 돼야 돼, 경험이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본질주의는 학문의 계통이 중요해,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주의가 진보주의를 굉장히 싫어했다면, 진보주의를 너무너무 싫어한 거는 항존주의예요. 그죠? 항존주의는 진보주의를 본질주의는 싫어 이랬으면, 항존주의는 너무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항존주의자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꾸 본질주의, 항존주의, 진보주의가 막 싸우니까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재건주의입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어떤 부흥이나 중흥을 이룩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여기 이제 나중에 철학할 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 듀이가 시카고 대학 교수였는데, 여기 항존주의 같은 경우에 허친스, 그래서 시카고 대학 총장이었던 허친스, 이런 사람들이 듀이랑 같은 학교죠. 근데 시차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레이트 북스 이렇게 해서 훌륭한 책의 고전의 목록들을 300권을 딱 만들어 갖고 시카고대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다 읽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전을 읽어야 돼, 인류의 문화유산을 공부해야 돼, 정해진 대로 학습해야 돼,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항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교육 철학이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는데, 지금 이 표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교육과정도 이제 어떤 입장을, 어떤 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본질주의, 그죠? 본질주의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 뭐 관념론이 되는 겁니다. 플라톤의 관념론이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주의자들, 그렇죠?
반성적 사고를 하는. 그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이제 본질주의라기는 좀 어렵고 항존주의 좀 더 강화된 거죠. 좀 더 깊이 있어지고 강화된 겁니다. 정말 학문의 개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 항존주의자들이고,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인식해서 자기들의 어떤 스키마를 향상시키고 머릿속에 이해하는 구조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항존주의와 인지심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겁니다. 인지심리학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파지 형태로, 그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형태로 사람의 어떤 인지하는 형태, 그다음에 피아제의 어떤 인지 발달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인지심리학입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식의 구조를 익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항존주의와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의 개발, 인지주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을 중요한 교육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구조화된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 구조화된 지식, 뭐 이거 지식의 구조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루소의 자연주의입니다. 경험 중심도 루소의 자연주의지만 이제 진보주의에 영향을 준 것이 루소거든요. 루소의 자연주의입니다. 여기 영향을 준 것이. 자, 루소의 자연주의가 이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기원이 됐고, 그다음에 배경으로는 실존주의, 인본주의 심리학입니다. 자, 실존주의,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파이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고, 자아 실현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존적 경험이 교육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표는 이해가 가시겠죠? 자, 표를 보고 이해가 가실 뿐만 아니라 좀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교육과정입니다. 기타 교육과정은 우리 3개 보겠습니다.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재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로는 구성주의 교육과정, 이렇게 3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교육과정은 계속 시험에 단골로 나는 교육과정 이론들입니다. 물론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다른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 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관련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 첫 출발인 거죠. 기타 교육과정 중에 처음에 보시면은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자, 아이즈너가 영교육과정도 얘기했지만 아까 예술적 교육과정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평가 모형도 얘기했는데, 나온 김에 아이즈너 이름 나온 김에 아이즈너가 영교육과정도 얘기했고, 아이즈너가 뭐 얘기했죠? 아까 예술적 교육과정. 그죠? 예술적 교육과정 얘기했고, 헷갈리시더라고요. 평가는 뭐 얘기했습니까? 아이즈너의 평가 모형 이름은 감시관 및 교육 비평 모형이에요. 이게 평가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시험 문제 제가 내거든요. 아이즈너의 평가 모형을 써라 이러면 예술적 평가 모형 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아이즈너 이름은 어디 나옵니까? 영교육과정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술적 교육과정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 모형에는 감시관 및 교육 비평 모형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이즈너 이름 정리 좀 해놓으세요. 제가 너무 웃겼어요. 선생님들이 답안을 써냈는데 예술적 평가 모형 이렇게 써냈어요. 이제 채점자에 따라서 뭐 점수를 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이제 기타 교육과정에서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입니다. 자, 영교육과정 4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영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또 영교육과정 문제가 나왔는데 잠재적 교육과정 답 쓰고 막 이러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구별하셔야 돼요. 뭐하고?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자,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뭡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은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은연중에 배우는 거. 그죠? 좀 이따 잠재적 교육과정 배우겠죠? 영교육과정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줄표에 영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줄을 그어 놓을까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과정.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를 이제 가르쳐야 되고 이러는데 이걸 일부러 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뺀 교육과정까지 보지는 않았거든요. 있는 교육과정을 분석을 했지 여기서 뭘 뺐을까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 아이즈너의 그런 덕택으로 이제는 뭡니까? 특징 두 번째에 보시면 영교육과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문서에 담긴 그런 교육과정의 어떤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을 되묻고 여기서 빠진 게 어떤 게 있어? 일부러 뭘 뺐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학습의 기회를 뺏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있고 영교육과정은 뭡니까? 그 다음 줄에 학습자들이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한 모든 내용. 그래서 뭐냐면 영교육과정의 내용은 아예 빠진 거. 그죠? 공식적인 표면적인 교육과정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뺀 거. 의도적으로 뺀 거, 이걸 포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식적인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죠? 교육과정 속에 있으나, 학교나 교사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영교육과정 속에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교육과정의 유형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유형이 하나는 배제적 영교육과정. 자, 유형이 하나는 배제적 영교육과정.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선택적 영교육과정. 이걸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배제적 영교육과정, 선택적 영교육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배제적 영교육과정은 뭐냐 하면은 그죠?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에서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교육과정 편성할 때 의도적으로 표면적 교육과정 편성에서 빼는 거예요. 의도적이 아니다 이렇게 의심하실 수가 있겠네요. 의도적으로 뺀 거. 표면적 교육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뺀 거. 그죠? 선택적 교육과정은 선생님이 선택해서 특정 부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특정 부분만 가르침.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정 부분만 가르치면 딴 부분은 일부러 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적 영교육과정입니다. 그죠? 그 영교육과정인데 이게 막 산수가 헷갈린다 이러실 수가 있는데 특정 부분만 가르치는 게 선택적 영교육과정이에요. 그럼 특정 부분만 가르치니까 나머지는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택적 영교육과정. 배제적 영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뺀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의도적으로 딱 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얘네들이 모르는 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즈너의 영교육과정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좀 보고 지나가셔야 답을 쓰실 수가 있겠죠. 시험에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2019 임용시험에 또 났던 거죠. 자, 잠재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이제 그때 2019 문제에서는 어떻게 났었냐 하면 수행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거기 이제 시험 문제에 수행평가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수행평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냐 하면 협동학습을 시켰어요. 모둠을 나눠가지고 애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보고서, 자기 평가 보고서 이런 거 자기 평가 보고서를 쓰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명은 굉장히 활발한 친구고 한 명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나 소극적인 아이인데 이제 선생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 여기에 작용되지 않을까? 이때 이제 선생님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는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을 쓰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중에서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재적 교육과정 뭐냐면 협동학습을 하는데 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는 활발하구나 막 이러면서 그래 너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 소극적인 애가 그럼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얘는 나는 발표를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잠재적 교육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수행평가라든지 선생님들이 특별히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정의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에 학생이 갖는 경험 중에서 교과에서 의도한 바와 관련되지 않은 경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모든 정의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약간 외워놔야 그래도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은 학교의 역기능을 분석하고 학교의 순기능을 확대 강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에서 나온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이고 여기 2반 일리치하고 라이머, 일리치, 라이머 이 사람들은 다 교육사회학자들, 갈등론자들이에요. 신교육사회학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오막시스트들이에요. 여기 일리치 같은 경우에 학교 없는 사회가 참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머, 학교는 죽었기 때문에 학교는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맨날 계급 재생산하고 문화 재생산하고 이러니까 다 쓸모없으니까 학교는 죽었고 학교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지고 평생 교육을 계속 확장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리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학교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얘네들이 학교에서 다 쓸데없는 건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라이머 같은 경우에도 학교 가서 뭘 배우는 거예요, 얘네가? 부와 권력, 여기 다 써 있어요. 부와 권력, 이런 게 좋다. 이런 것만 배우니까 학교는 굉장히 유해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의 유해성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표면적 교육과정에 보면은 여기 공식적 표면적 교육과정에는 굉장히 고상한 것들을 써놨지만 실제로 애들이 배우는 건 순전히 쓸데없는 거, 그런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학교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45페이지에 보시면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머튼도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의 생태로부터 비롯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생태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은 학교의 태생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위계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학교는. 선생님은 높고 학생은 낮아요. 그죠? 학생들 중에서도 힘센 애는 높고 힘 약한 애는 낮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는 더 높고 공부 못하는 애는 더 낮습니다. 부잣집에는 더 높고 가난한 집에는 낮습니다. 키 큰 애는 높고 키 작은 애는 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계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성입니다. 학교는 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가 추구하는 목적 이거를 따라오는 애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의 목적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목적에서 조금 제외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을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요성.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교를 곱게 졸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 순종하고 반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배웁니까? 높은 사람 눈치를 잘 봐서 말 잘 들어야 사회생활이 좋구나. 이런 거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강요성. 그 다음에 군집성. 뭡니까? 군대도 아닌데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할 수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원래의 태생적인 특성, 위계성, 목적성, 강요성, 군집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로 안 좋은 것들이죠.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 좋은 거 배울 수도 있지만 대체로 좀 나쁜 걸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잭슨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선생님의 어떤 행동이나 가르치는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건데 주로 여기다 괄호하고 조금 써놓으세요. 상과 칭찬. 그죠? 괄호하고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과 칭찬에 의하여 태도, 자아 개념이 달라진다.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잠재적 교육과정 보고 있죠?
자, 잠재적 교육과정의 유형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유형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학교의 생태에서 오는 특성이 있어요. 학교의 생태 때문에. 학교의 생태에서 오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죠? 학교의 생태에서 오는 특성은 주로 위계성, 목적성, 강요성, 집단, 군집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잭슨. 요게 시험에 났었어요. 요게 시험에 났었는데,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약하자면, 제가 쭉 여러 가지를 써놨지만 더욱 요약하자면 상과 칭찬. 그죠? 상과 칭찬에 의하여, 그죠? 학생들의 태도나 자아 개념이 달라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상과 칭찬은 선생님이 해주기도 하지만 학생들끼리 상호 간에도 서로 이제 학생이 뭐 상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존경해주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와, 너 이런 거 되게 잘한다. 막 이렇게 해주면 서로 간에 어떤 지위가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선생님은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특정한 아이한테 막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해주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태도나 자아 개념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나 동료들의 상과 칭찬에 의해서 학생의 태도나 자아 개념이 달라지는 그런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협동학습 상황 속에서 그죠? 굉장히 활발한 학생과 리더십이 있는 학생과 좀 소극적인 학생, 이런 학생을 이제 고려함에 있어서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났던 거였죠. 자, 보시면 상과 칭찬에 의해서 태도나 자아 개념이 달라지는 거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학업 성취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학업 성취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말고 여러 가지 다른 학업 성취까지 막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업 성취가 표면적 교육과정에 있는 것만 들어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 기능, 이것도 뭐예요? 표면적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는 건데, 얘네들이 그죠?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정신 기능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계관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건데 지 스스로 여러 가지 자아관, 감정,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상과 칭찬에 의해서 태도나 자아 개념이 달라지는 건데, 학업 성취 면에서도 표면적 교육과정이 없는 딴 거를 막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딴 거 예를 들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요즘에는 반일 감정 이런 게 이제 강하니까 선생님은 일본의 역사,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구한말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학생들끼리 막 이제 주고받고 선생님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에 없는 다른 것까지 막 다 배우는 겁니다. 그죠? 학업 성취.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기능, 뭐 이런 거 별로 어렵진 않죠. 정신 기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 예를 들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적인 관점 이런 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막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교육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제국주의적인 관점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은연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세계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라든가 쟤는 쓸모없고 나는 굉장히 우월해라든가 뭐 이런 거 배우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자,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 그런 겁니까? 교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정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타나지 않게 잘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교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사는 인격적 감화자이고 교사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동일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정서적인 반응, 교사의 언어 표현, 행동적 표현 이런 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행동이나 언어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잠재적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사가 명심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대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이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자, 표면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표면적 교육과정 플러스 표면적 교육과정이 안 나타났지만은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 이게 다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냥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그냥 배울 수도 있지만 좋은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나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거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슬쩍슬쩍 눈치 보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표면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적인 영역이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정의적 영역이 더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에 표면적 교육과정은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 문화풍토, 생활 경험, 학교 생활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표면적 교육과정은 오히려 단기적, 일시적 뭐 이렇게 습득되는 그런 교육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오히려 뼛속 깊이 사무칩니다. 그렇죠? 장기적, 반복적, 항구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적 교육과정은 교사의 지적인 영향을 받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사의 말투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감화를 받게 됩니다. 자, 표면적 교육과정의 내용은 바람직한 내용이에요. 주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람직한 것들이라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대체로 조금 나쁜 거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영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보셔야 되고, 다음에 46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구성주의 교육과정입니다. 아마 많은 기본서에서 구성주의 교육과정은 많이 안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책은 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성주의 교육과정 중요합니다. 왜 많은 책에서 안 다루냐 하면 정리도 잘 안 되어 있거니와 좀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 기반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 미미하냐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자꾸 적중하고 이런 거 신나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성주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기반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성주의하고 뭐하고 같이 가냐 하면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이 갑니다. 구성주의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많은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비슷한 교육 이론들 다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교육사회학 이론에서도 신교육사회학 이론이 어렵고, 아이즈너라든지 교육과정에서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다음 평가도 수행평가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자, 수행평가 다양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막 틀리잖아요. 아는데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성주의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성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반대되는 건 뭡니까? 모더니즘. 모더니티의 대전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인 거잖아요. 근대적이기 전에는 사회가 어땠어요? 전근대적이었거든요. 자, 모더니즘, 전근대적으로 되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더니티의 대전제. 이때는 이제 경제, 대량 생산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모더니티의 어떤 평등,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모더니티의 대전제들이에요.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농경사회에다가, 그쵸? 민주주의 아니야. 그쵸? 왕정에다가 불평등해.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런 거였는데, 모더니티의 대전제, 모더니즘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선한 거잖아요. 대량 생산해서 잘 사는 건 선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선하잖아요. 평등이 선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해요. 선악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한 게 모더니티의 사회예요. 그래서 모더니즘, 근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근대적인 걸 다 때려 부셨잖아요, 이때.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하면 여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예요. 자,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대량 생산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내 옷하고 똑같은 옷 옆에 애들이 다 입고 다니면 좋습니까? 싫어하잖아요. 그죠?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예요. 그죠?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그쵸? 독특한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해체주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좋은지 나쁜지 몰라. 심지어는 젠더, 그죠? 성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잘 안 돼. 이런 논리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해체주의는 선, 악, 뭐 이런 구분이 없어요. 절대 논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음악도 막 불협화, 미술도 막 이상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이제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 자,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식 같은 것도 절대 지식은 없는 겁니다. 자, 구성주의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구성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구성주의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개별적인 학습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학습자. 왜냐하면 대량 생산 체제는 아닌 거예요. 대량 생산 체제는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학교는 공장제 모형이라고 사회학자들이 많이 비웃거든요. 자, 그래서 뭡니까? 품종은 많은데 다 독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구성주의 지식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학습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 이래서 그냥 획일적으로 배운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거예요. 지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요걸 이제 강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체주의는 어떤 절대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구성주의 마찬가지죠.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것들이 없고 다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철학적 기반이 없어요, 사실. 철학적 기반이 없고 지금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기 전에 모든 철학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성주의 학습은 구성주의 철학에서 기반하는데 구성주의 교육과정은 구성주의 철학에서 기반하는 거죠. 구성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논리는 거의 없어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피아제, 비고츠키.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죠?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관점의 구성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그죠?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사회문화에 따라서 지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관이 다른 거죠. 여기 이제 구성주의적인 지식관이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아제, 비고츠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구성주의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의 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이게 174페이지, 뒤에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 피아제 이렇게 나와 있고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3페이지 이런 데 보면 앵커드 수업 방식하고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뭐 토론식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OT 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협동학습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앵커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성주의식 수업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구성주의식 수업 방법 그다음에 평가는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평가는 수행평가입니다. 그죠? 기존의 평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죠. 이렇게 묶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부했던 거 교육과정, 그렇죠? 영교육과정 뭐 이렇게 다 위에 같이 묶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중액교육과정 이런 거 다 묶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성주의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구성주의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구성주의 빨리 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구성주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구성주의 교육과정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지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줄을 좀 그어 놓을까요? 지식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됩니다. 뭐냐면 지식은 누가 획일적으로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는 구성주의 영어로 컨스트럭티비즘이잖아요. 컨스트럭트, 건설한다. 알아서 자기가 지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구성주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특징 보시면은 구성주의 교육과정은 피아제하고 비고츠키 이 두 사람의 그 구성주의를 인식론을 제공해주는 그런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구성주의와 반대되는 거 뭐 있습니까? 객관주의입니다. 박스 안에 써놨는데, 자, 객관주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식관입니다. 뭡니까? 실제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건 인식 주체, 학습자하고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글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객관주의입니다. 자, 객관주의 박스 안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 구성주의는 객관주의의 인식론의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여기 객관주의는 박스 안에 있습니다. 지식이 정해져 있다.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 그리고 학습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학습자하고 상관없고 학습자는 여기 있으면 지식은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입장이 객관주의라면 이 구성주의는 아니에요. 지식은 막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한 교실에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죠? 자, 지식은 뭐냐면 잡스는 잡스가 알아서 구성하는 거고 스필버그는 알아서 구성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구성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스필버그와 잡스한테 공통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입니다. 자, 구성주의 학습의 특징. 자, 특징 보시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참여, 주인의식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공동학습자예요. 선생님은 조언자, 공동학습자이고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학생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는 지금 보시다시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성주의를 설명하실 때 지금 제 말은 알아들으시겠지만 설명은 어렵잖아요. 구성주의를 설명하라 그러면 여기 표 객관주의랑 구성주의를 대조시켜서 설명하십시오. 만약에 구성주의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성주의를 뭔가 설명할 때는 항상 객관주의와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객관주의 표가 있죠. 객관주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고정된 교육과정에 적응하고 동화하도록 지도하는 거라면 구성주의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에서 경험하는 질문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객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가르쳐주는 지식을 학생은 단지 수용한다면 구성주의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객관주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라면 구성주의는 선생님은 전달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습에 그냥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떻겠니? 자료는 저기 있다. 같이 공부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공동학습자, 조언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주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평가는 학생이 알고 있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총괄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성주의는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주의랑 구성주의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설명하시기가 조금 쉬워질 겁니다. 자, 구성주의 교육과정의 유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문화적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피아제의 관점입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개별적인 머릿속의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7페이지에 보시면 지식의 구성 과정을 주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좀 지우고 그죠?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개인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데 동화와 조절, 그죠?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달성하는 거죠. 평형화를 달성하고 이것들이 많이 모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스키마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화 뭐죠?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동화는 뭐냐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죠? 기존의 구조나 이해력을 토대로 경험을 조직하는 게 동화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뭘 배워요. 뭘 배우는데 새로운 걸 배우는데 내 관점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 새로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처음 보는 어떤 물건이나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한국에서 먹던 밥하고 이런 게 같고 이런 게 다르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처음에 보는 거예요. 그게 동화입니다. 동화. 그 다음에 조절은 뭐냐 하면 미국에 가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해봤더니 미국의 음식은 이런 음식이 있구나. 한국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완전히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식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따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새로 배울 때 예를 들면 뭐 두 자릿수 곱셈을 배워요. 두 자릿수 곱셈을 배우면 처음에 내가 알고 있는 한 자릿수 곱셈을 가지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자릿수 곱셈 9구단 이런 걸 갖고 두 자릿수 곱셈을 처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동화예요. 자, 이제 내가 두 자릿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인지 구조의 체제에서 처음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이때는 굉장한 혼란이 있어요.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비평형화. 헷갈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조절되는 거죠. 이제 두 자릿수 곱셈은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같구나. 한 자릿수 곱셈이랑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한 자릿수밖에 몰랐지만 이제 동화와 조절까지 이루어져서 공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알고 나면 안정이 돼요.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키마들이 여러 개가 형성이 돼요. 스키마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의 구조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스키마들이 형성이 돼서 이런 스키마들을 쭉 어떻게 합니까? 그죠? 조직화하게 돼요. 우리 교육심리학에서 또 배울 거예요. 피아제 때 또 그림하고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동화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지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지식의 구성 과정입니다. 47페이지 지식의 구성 과정에 동그라미 해놓고 키워드 동화 조절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피아제예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뭘 막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가이드만 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는 뭐냐 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로 이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이제 가이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 그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 지금 이제 또 배울 거니까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비계. 그렇죠? 비계는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어떤 디딤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계의 역할을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줄 수도 있고 같이 협동학습을 하는 친구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주로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는 뭐냐 하면 사회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내재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동의 잠재적인 수행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근접 발달 영역 이런 용어로 배웠었어요.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제가 안 써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근접 발달 영역까지 쫙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로 그리고 지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것은 간주관성에 기초한 상호작용. 뭐냐 하면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세계를 학생이 이해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서로 이해해주고 이런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내면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성주의에서 이거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인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구성주의는 중요하죠. 이게 나왔지만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성주의의 지식관, 그다음에 구성주의의 교수학습 방법, 그다음에 구성주의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파생되는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 방식도 있고 수행평가의 어떤 평가 방식은 2019 임용시험에 또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커트 척도 뭐 이런 거 났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뭐 의외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시험 문제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묶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묶어서 요약 정리하고 그거를
문제화해서 써보고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연습해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묶어서 배웠던 것,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온 것을 보고 모범 답안 본 거를 떠올리고 내가 글 써본 거를 떠올려서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적중이에요. 두꺼운 책 중에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거든요. 이건 적중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지금 추세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묶어서 보시고 쓰는 연습하고 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죠? 자, 이걸 지워야지 이제 문제가 뜨겠죠. 자, 1회차 쪽지 시험을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지금 뜨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직강쌤은 제가 출력해서 나눠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자, 보십시다. 근데 쓰기 전에 요점 정리는 해드리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학습 효과가 더 있겠죠. 자, 보시면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아, 불을 꺼야 되는군요. 제가. 자, 보이시나요? 자, 인강쌤들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인강쌤들도 보실 수 있게 시험 문제 자료는 다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쪽지 시험 1회차 첫 번째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설명해라. 이거예요. 우리 배웠는데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 요거 두 개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쓰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문제를 드려봤고, 그 다음에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 이 세 가지를 시험 문제로 냈는데요. 자, 먼저 그냥 요약 정리를 좀 하고, 잘 안 보일 것 같아. 보이나요? 너무 작은데. 자, 프린트물로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나선형 교육과정부터 봐야 되나? 아니었는데. 이 진짜 안 보이죠? 그죠? 저는 보이니까, 그죠? 일단 제 말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타일러, 그죠? 자, 타일러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의 원리로 고민했던 거 4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지? 그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지? 이거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었습니까?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선정하지? 이거를 고민했는데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뭐뭐 있었습니까? 기회. 자,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써드리는 거예요. 기회, 만족. 또 뭐 있습니까? 가능성. 그다음에 다경험, 다성과. 요거 있었어요. 그쵸? 요게 이제 경험 선정의 원리였고, 세 번째는 뭐 있었습니까? 학습 경험의 조직. 그죠?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원리 3가지 있었어요.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 요 3가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평가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이 평가 같은 경우에도 2번 이상 평가해봐라.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했고, 목표 설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브로드하게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고민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목표가 단원으로 확정돼서 넘어가면 이제는 가시적인 행동 목표를 설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는 당장에 가시적인 목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이제 교육 원리를 검토해서 최종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게 좀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타일러의 고민거리는 크게 4가지예요. 목표 설정, 경험 선정, 경험 조직, 평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죠? 이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여기서는 교육 과정을 편성할 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매 시간에 수업 계획이 아니고 그렇죠. 교육과정 편성의 원리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목표 설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먼저 잠정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들이 이제 다 결정이 된 다음에는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 목표는 여기서도 좀 구체적이고 가시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타일러 얘기할 때 헷갈리면 이것만 쓰셔도 돼요. 최종 목표 설정은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고민을 타일러가 했습니다. 그렇죠? 답안지 쓰실 때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서론에 간단하게, 그죠? 이제 답안지 쓰는 건 이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서론에는 뭐 쓰는 겁니까? 이 문제의 그렇죠? 간략하게 한 줄. 그다음에 나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논하겠다. 그게 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론에는 아까 문제가 타일러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은 목표 설정, 경험 선정, 경험 조직, 평가 4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목표 설정은 뭐고, 경험 선정은 뭐고, 조직은 뭐고, 평가는 뭐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결론은 뭘 쓰면 됩니까? 결론에는 간략한 내용 요약. 그죠? 한두 줄로 요약 딱 하시면 돼요. 한두 줄로 내용을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한 시사점 도출. 어떤 게 있을까요?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범 답안을 어떻게 제시를 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중심으로 그 교육과정을 개발할 경우에는 굉장히 목표를 추구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단점은 뭐 너무 계량화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좀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당위적인 결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서론 짧아요. 한 2-3줄 쓰셔도 되잖아요. 5줄 이내 쓰시면 됩니다. 이제 시험장에서는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단 의의가 좀 어렵죠. 의의. 자, 의의라 하면 만약에 타일러 같으면 타일러는 목표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굉장히 효율적인 모형을 제시했다. 그냥 이 정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뭘 쓰겠다. 소개. 나는 그래서 타일러가 고민했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고 그것은 목표 설정, 경험 성정, 경험 조직, 평가다. 이렇게 쓰시면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그죠? 타일러는 이런 4단계를 얘기했고 첫째, 목표 설정은 뭐뭐뭐다. 그죠? 이 경우에는 둘째, 경험 선정은 뭐뭐뭐다. 그죠? 그다음에 경험 조직은 뭐 경험 조직은 계열성, 통합성 뭐 이런 건데 계열성은 뭐고 통합성은 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번째는 평가인데 평가는 2번 이상 평가하라 그랬고 그다음에 좀 다양한 평가 기술을 활용해서 평가를 좀 하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본론에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좀 안 나시면은 생각나는 건 조금 자세히 쓰시고 이렇게 스킬것. 그렇죠?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결과. 근데 이제 그거를 스킬을 배우셔야 돼요. 생각나는 부분하고 생각 안 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쓰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결론. 결론은 다른 말로 하면 논문 쓸 때는 보통은 요약 및 결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논문들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약 및 결론이라고 해서 이 요약은 뭐냐면 앞에 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점 도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박사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시사점을 도출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은 타일러는 목표 중심의 그런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얘기했고 타일러가 고민했던 것들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론을 시사점을 어떻게 도출하시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형을 학교에 적용할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다. 목표 지향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것들, 그렇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일러는 중요하니까 타일러 간단히 복습을 해보았고요. 다음에 자, 이거는 뭐냐면 백워드 그죠?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입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목표 확인하기, 그쵸? 이거 내가 크게 한다고 했는데도 엄청 작네요. 목표 확인하기. 그 다음에 이제 목표 확인하기는 결국은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예요. 1단계의 목표 설정이죠. 2단계가 뭡니까? 원래 평가 계획 수립하기.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평가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수행 평가를 염두에 두시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용 가능한, 이 단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단어가 좀 어렵죠. 수용 가능한.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영어 단어 한두 개밖에 모르는데 자, 한 페이지 영작해와라. 수용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의 상태를 봐서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증거는 무슨 증거야? 뭐 범죄자예요? 증거가 아니라 이거는 성취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증거예요. 성취 확인의 증거.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평가에서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이 뭐가 있나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2단계에서. 그죠? 평가를 계획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수업 내용, 학습 경험을 이제 계획하는 거예요. 수업 내용 계획이죠. 뭐에 따라서 평가 계획에 따라서 학습 경험을 계획하는 거죠.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평가 자료들이 나오게끔 이 증거들을 다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을 설명해라 이런 거였는데 역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는 문제의 의, 난 이런 것들을 쓰겠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론에다가는 이 3단계를 쓰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에다가는 위긴스와 맥타이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타일러와는 다른 형식의 어떤 그 방식을 얘기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얘기했다. 결론에 타일러 이거 어려우면 그냥 위긴스와 맥타이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시사점은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생각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증거 중심의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안 써도 되고 그냥 이제 생각나시는 거 쓰면 돼요. 근데 그 스킬은 좀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자, 나선형 교육과정은 그냥 간략하게 내용만 설명하는 형태로 제가 문제를 낸 겁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은 뭡니까?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발달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넓어지는 그런 교육과정의 형태. 그죠? 점점 넓어지는 교육과정의 형태가 나선형 교육과정인데 좀 다르게 쓰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외우셔야 그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원리는 계열성, 그죠? 나선형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입니다.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그렇죠? 그 다음에 나선형 교육과정의 표현 방법은 그죠? 나선형 교육과정을 표현할 때 표현 방법은 여기 그죠? 작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 아까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시고 답안을 써보시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답안 하나만 간단하게 써보고 제가 좀 해설을 모범 답안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복습할 거를 제가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예, 조금 잠깐 동안에만 한번 좀 구상만 좀 해보십시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답안은 제가 다 나눠드리고 올려드리니까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다 이제 서론, 본론 이렇게 작성해놨는데 저는 일단 어떤 체계에 맞췄냐면 로마자 1 서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내용을 쓰고 한 줄 띄고 로마자 2 해서 이제 제목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렇게 썼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로마자 3 해서 결론 뭐 이렇게 썼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드렸던 모든 답안지들이 두 가지 양식으로 드렸어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로마자로 해서 쓰는 답안지 양식을 하나 드렸고 하나는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서론 쓰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단락 구분만 해가지고 내용들 이렇게 쓰는 답안 이렇게 형태로 제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여기 이제 띄었었다는 얘기예요. 단락 구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쓰셔도 무방합니다. 두 가지 다 쓰셔도 무방한 게 수험생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잡음이 커지는데 수험생들이 너무 소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하면은 막 1년을 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만점짜리 답안지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만점짜리 답안지를 고시반 이런 데서도 보고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답안지 재생도 하고 만점짜리 답안지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로마자 1 서론 썼다고 떨어지고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험가에서 제가 이 얘기를 작년에 되게 해드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만점짜리 답안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재생도 하고 졸업생들이 와서 다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애들 많아요, 만점 애들 중에.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제목을 못 잡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서론하고 결론은 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결론 제목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다 시간을 보낼 바에는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만점 받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난 이게 편한데 만점 못 받을까, 이것 때문에 과락할까봐 막 여기 특수문자 있다고, 이거 특수문자로 치지 않아요. 그죠? 혹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다 그냥 로마자일 아니고 숫자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본론의 제목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론 이렇게 쓰시는데 이거는 별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좀 촌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누가 본론 이렇게 씁니까? 그죠? 제목을 잡는 건데 세련되게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이렇게 쓰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단락 구분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서론 한 단락이고 서론의 내용은 뭡니까? 의의와 앞으로 내가 어떤 걸 쓰겠다. 간략한 소개. 자기소개 아니고 글 소개. 그렇죠? 이게 서론이에요. 한 단락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문항당 한 단락인데 이 한 단락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칸 구분이 돼 있잖아요. 한 5칸씩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 두 묶음 돼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항당 한 단락을 유지하는 게 좋죠. 문항당. 그래서 보통은 배점이 문항마다 동일하잖아요. 문항마다 동일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1번 문항은 10점. 그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2번 문항은 5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1번 문항은 3줄 썼는데 2번 문항은 10줄 썼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 좀 많이 쓰시는 게 맞죠. 1번 문항이 배점이 많으면 많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좀 적으면 조금 덜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배점이 동일하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맞춰서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르는 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대충 맞춰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뭘 고백하는 거냐? 채점관님, 저 이거 하나도 공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줄 쓰는 거거든요. 그 한 줄밖에 안 쓴 건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써 있으면 점수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채점 15년 동안 해본 결과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 써도 조금 쓰면 점수 잘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점 받은 애들 다 보면은 앞뒤로 빡빡하게 다 채웠어요. 작년에 제가 가르치면서도 답안 연습시킬 때 잘 쓰는 분이 성격이 조금 굉장히 통이 크고 급한 분이 계셔가지고 많이 쓰는 연습 제가 시켰었는데 가능하면 앞뒤로 다 쓰시면 좋고 정 안 되면 그러느니 내가 답안 쓰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 이러면 최소한 앞에 한 페이지 다 쓰고 뒤에 절반 이상은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점 애들 답안지 보면 앞뒤로 다 채웠어요. 저도 학점 줄 때도 아무래도 다 채우면은 좀 얘는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 정확하게 답을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각 문항마다 1번 문항, 뭐 2번 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여기 단락씩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여기 단락 구분해 주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요만큼 들어가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락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론. 그렇죠? 결론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서론에다가는 의의와 소개를 쓰라고 했고, 그렇죠? 이 서론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에는 뭐 쓰는 겁니까? 요약. 내가 쓴 거, 앞에 쓴 거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다가 엄청 길게 쓰시면 안 되고 한 2-3줄로 딱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제시, 방향 제시, 뭐 이런 시사점 도출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막 거창하게 막 자기가 무슨 그죠 원로 학자인 것처럼 해갖고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당연한 것들, 당위적인 것들. 타일러 같으면 합리적인 그런 효율적인 모형을 제시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적용을 할 때도 목표 중심의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결론 답안을 지금 다 제시를
답안마다 수도 없이 앞으로 나갈 거고 오늘도 지금 벌써 3개를 드렸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샘플 문장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식 답안을 잘 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제가 드리는 문제를 읽어보시고, 문제를 꼭 읽어보세요. 문제를 읽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메모라이저들이 나가잖아요. 다. 그렇죠? 제가 이대로 올려드리는데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간단한 요약들, 문제 읽고 요약, 요거는 외우세요. 그죠? 겨우 한 3문제밖에 안 나가잖아요. 요약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답안을 다 읽어보십시오. 답안. 제가 모범 답안 드리잖아요. 모범 답안을 읽어보기. 요거까지는 꼭 다 해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여력이 된다면 1개 정도. 1개 정도 흉내내서 써보기. 그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흉내내서 써보기조차 조금 나는 시간이 안 된다. 전공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죠? 시간이 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까지만이라도 꼭 하십시오. 문제를 읽고 요약을 암기하시고 모범 답안을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아, 서론은 이런 게 들어있네. 결론은 이런 게 들어있네. 이렇게 해서 익숙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1월 달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 아까 조그맣게 띄운 거를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아까처럼 까만 바탕에 흰 글씨가 되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식으로 노트 필기한 거를 너무 지금 글씨가 커가지고 노트 필기한 게 지금 한 30장 됐는데 이거 조그만 글씨를 줄이면 한 페이지,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쭉 리뷰하겠습니다. 답안지는 제가 드린 답안지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답안지를 좀 써갖고 직강 선생님은 써가지고 한번 갖고 와보시고,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은 써가지고 카페나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한번 좀 보내줘 보십시오. 그럼 제가 조금 이렇게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지도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그냥 모범 답안을 조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은 교과, 오늘 이제 교육과정이 뭔가 이제 이거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쿠렐에 이거 빼고 교육과정 유형에 따른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이거 나중에 다시 다 새로 배웠지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수 요목, 학년별, 교과별 교수 내용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간략하게 배울 내용들을 써놓은 이런 것들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었고, 교과마다 영역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진보주의 교육의 관점이었고 학교의 지도하에서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경험의 총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브루너 중심의 그런 교육과정이었죠. 교육과정이 학문적 체계와 탐구 방식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련의 구조화된 의도, 학습 결과라고 정의해서 지식, 기능,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학문의 체계, 탐구 방식, 요거 좀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 다음에 뭐가 있죠?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있죠. 자,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인간 존중을 교육하기 위해서 등장했고, 여기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잠재적 교육과정까지도 봤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의 총체, 전체, 이것이 인간 중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인간 소외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뭔지 간단하게 쓰라 그러면 인간 존중을 교육하기 위해서 등장했고,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경험의 총체, 이것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해서 아까 그 까만 화면에 띄우면 노란 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교육 목표. 자,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죠.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 평가.
요 네 가지를 어떻게 배열할까 이렇게 보는 게 교육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뭐 어렵게 돼 있지만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 네 가지다. 자, 괄호로 띄워놓은 효과가 있네요. 자, 그냥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목표, 내용, 방법, 평가입니다. 그죠? 중요한 거를 괄호로 띄워놓는 센스. 그죠? 자, 목표 모형이 타일러와 타바가 있습니다. 그죠? 타일러와 타바가 있는데 타일러 같은 경우에 그죠?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아까 이거 쪽지 시험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걸 띄웠더니 이게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였어요. 자, 네 가지 근본적인 질문 뭐 했습니까?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선정할까?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 이 원리가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입니다. 자, 지금 몇 번 반복하는데 조금 외우시기가 쉬워지시면 좋겠어요.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력이 되신다면 이 표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잠정적 교육 목표를 진술하는 거예요. 막 가시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교육 목표를 딱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그냥 갑자기 딱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거니까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최종 교육 목표를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험의 선정을 위해서 기회, 만족, 가능성, 다경험, 다성과의 원리를 고려해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원리. 평가는 학생의 행동을 평가를 하는데 2번 이상을 평가해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게 타일러입니다. 그 다음에 타바죠. 타바 중요한 것도 이렇게 블랭크로 한 것처럼 보이죠. 교사 참여입니다. 교사 참여. 그죠? 타바는 교사 참여 교육과정 개발이었어요. 교사 참여의 교육과정. 그래서 이 5단계를 강조했어요. 5단계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여력이 되시면 이 5단계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시험 단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8단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질문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8단계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왜 5단계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5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8단계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교육과정 개발을 하시는 그런 경험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귀납적이고 경험적이고 처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는 시험적인 단원 개발, 이걸 다 외우기 어려우면 단어 여기 제가 핑크색으로 해놓은 거 이것만 좀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적인 단어를 개발했어요. 요게 8단계를 통해서 이제 일단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발을 그렇게 공들여서 했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시험적인 단원이에요. 선생님 무슨 교육과정 전문가도 아니고 시험적으로 개발해서 시험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수정하는 거죠. 수정 보완. 그렇죠? 수정 보완한 다음에 이제는 다시 단원 배열을 하는 겁니다. 단원 배열. 그렇죠? 이제 수정 보완해서 다시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제 완성됐으면은 새 단원을 보급하는 겁니다. 내 반 학생들한테도 보급하고 옆반 선생님하고도 얘기해가지고 이거 되게 좋다라고 알려주고 내 학년에다가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5단계인데 개발, 실행, 수정, 배열, 보급 이렇게만 일단 외우시고 이제 끼워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5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타바의 모형은 처방적 모형이죠. 그 다음에 역동적 모형이에요. 그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역동적 모형. 자,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너입니다. 브루너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브루너는 내용 모형이면서 과정 모형이에요. 내용 모형, 과정 모형. 자, 브루너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 지식의 구조 있습니다. 지식의 구조의 이 용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뭐 학문의 기절을 이루고 있는 아니까 일반적인 아이디어, 개념, 원리. 그렇죠? 학문의 기절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 개념,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식의 구조.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브루너의 교육 방법은 나선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은 각 교과의 기본 구조를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죠? 점차 확대해 놓은 거. 나선형 교육과정의 정의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견학습.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발견학습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해서 지식을 획득하는 거, 자료와 증거를 재정리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발견학습이에요. 자, 브루너에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놓은 거 뭡니까? 지식의 구조,
나선형 교육과정, 발견학습 이 정도가 키워드입니다. 탐구학습은 이제 발견학습에 이르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암기하는 학습이 아니라 자료를 토대로 의문을 풀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해가는 형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워커의 수구의 모형, 자연주의적 모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수구의 모형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토대 다지기 플랫폼, 수구의 설계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수구의 요게 시험 문제에 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토대 다지기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내놓는 거예요. 플랫폼. 그 다음에 수구의 막 심사숙고하는데 어떻게 심사숙고하느냐? 보시면 수단과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검토해 보는 거예요. 수단은 뭐고 목적은 뭔데 뭘 먼저 고려해야 될지 수단과 목적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안으로부터 생긴 결과도 예측해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 초래할 결과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비용은 얼마가 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대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단계들이 이제 수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설계는 뭐냐 하면 실천 가능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당장 수행할 수 있게끔, 당장 현장 학습 가실 수 있게끔, 당장 진로지도 하실 수 있게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워커의 수기 모형의 3단계 토대 다지기, 수구의 설계고 특별히 이 수구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암기를 3가지 이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이제 타일러를 비판한 겁니다. 그죠? 행동적 교육 목표 이거를 비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역동적인 과정인데 무슨 행동적으로 지금 목표를 구하라고 하냐 뭐 이렇게 본 거죠. 자, 수업은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거 불가능하고 특별히 예술적인 영역에서 객관화된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동 목표와는 달리 이 아이즈너가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표현 목표입니다. 표현 목표. 표현 목표는 다른 말로 표현적 결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행동 목표 같은 경우 행동 용어로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평가, 준거지향 검사입니다. 목표 달성도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죠? 준거지향 검사는 목표 달성도를 검사하는 그럼 이제 절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타일러인데 양적평가인데 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인가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도달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 문제 해결 목표와 이제 표현적 목표를 장려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표현 목표예요. 표현 목표는 아예 조건도 안 줘요. 문제 해결 목표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해봐라.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한번 답을 구해봐라. 이런 것이 문제 해결 목표라면 표현 목표는 조건도 안 줘요. 정답도 없어요. 목표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학생이 수행해 가는 거를 보면서 목표가 표현돼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질적 평가, 그다음에 이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 목표는 다 교육적 감시관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즈너가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이즈너 보시면 수업은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표현 목표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교육 내용의 선정, 그렇죠? 영교육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줘야 된다. 학생한테 맞는 선생님의 교육적 상상력 이런 걸 발휘해서 학생한테 적합한 그런 학습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모형으로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 이 2가지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가는 타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감시관과 교육 비평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건 다음 주에 교육 평가 배울 때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타일러는 학교를 공장으로 보았다.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학생의 수행을 재고자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이즈너가. 자,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적 감시관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학생들의 성취 형태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비평은 예술 작품을 비평하는 방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평가 절차를 이제 활용하고 있어요. 평가의 단계는 기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어떤 판단
평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교육 비평의 절차인데 감시관하고 비평은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죠. 목표를 설정하는데 외연적 목표가 중요해요.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영교육과정도 고려해야 돼요. 학습 기회의 유형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선생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학습 기회를 조직할 때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영역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같이 묶어서 교과목들을 묶어서 그 교육 내용을 조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제시 양식은 뭡니까? 선생님이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양식입니다. 반응 양식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양식인데 이게 우리는 정해져 있는 거죠. 산문체로, 논리적인 용어로, 주로 언어랑 형식적인 언어와 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절차 같은 경우에도 표현적 결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평가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념주의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교육과정학의 재개념화 운동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행동주의적 기술공학적 접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식으로 대두되면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나타난 것이 교육과정 재개념화 운동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파이나의 실존적 재개념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 해방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의 해방을 교육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요. 해방은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불공정성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렐의 방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쿠렐의 방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교육과정학이 얘기했던 그렇죠. 아동 개개인이 갖는 경험이 교육의 내용인데 처음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그런 아동을 해방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외부로부터 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내용 이걸 지금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 아동 개개인이 갖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렐의 방법으로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쿠렐의 제가 요약에선 뺐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애플의 구조적 재개념화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정치적 해방, 그렇죠? 정치적 해방을 중요한 주제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치적 해방. 자, 갈등론자이기 때문이죠. 네오마크시스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 이제 학교는 문화적 재생산을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현재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월한 문화, 좀 우월하지 않은 문화, 좀 무시당하는 문화 이런 것들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자본, 교육 내용에 선정되는 그런 과정은 지배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지식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문화적 자본의 형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학교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문화적 자본의 형태,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 애플. 자,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 스킬백의 SBCD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여기서는 상황 분석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그죠? 타일러를 비판하면서 상황 분석 단계를 추가해서 개별 학교의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죠? 상황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상황 분석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죠? 역동적인 모형입니다. SBC 모형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있었는데 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슈왑의 실제적 교육과정 모형입니다. 자, 슈왑도 역시 수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수구이. 그렇죠? 실제적 상황이 중요하다. 그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상황 플러스 교육과정의 4가지 구성 요소, 교사, 학습자, 환경, 교과. 이 4가지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실제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플러스 4가지 구성 요소, 요거의 상호작용을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입니다. 자, 기존에는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조직, 수업,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봤던 거죠. 옛날에는. 그죠? 그런데
이제 타일러의 본래의 의도를 이제 부각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표와 평가를 연계하기 위해서 여기에 목표가 앞에 있고 기존에는 평가는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와 평가 사이에 이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면서 목표가 뭐였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타일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목표가 평가에 반영되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목표랑 평가랑 딱 붙이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과정의 역방향, 백워드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 그죠? 아까 시험에 나온 거 요 그림이었는데 그렇게 조그맣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1단계, 그죠? 목표 확인하는 거, 바라는 결과 확인하는 거예요. 목표 확인. 2단계,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단어 이제 처음 외운 애한테 영작 2페이지 해와라 이렇게 하는 거는 수용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결정했으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습 경험을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는 증거 중심의 교육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의 초점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유형입니다. 교육과정의 유형인데 얘가 약간 그쵸, 옆으로 치우쳤네요. 글씨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유형은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 표만 그냥 일단 좀 정리를 하셔도 일단 1월에는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기원은 7자유학획과, 경험 중심은 루소의 자연주의, 학문 중심은 브루너입니다. 인간 중심은 루소의 자연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중심 같은 경우엔 본질주의적인 입장, 철학적인 입장, 그 다음에 형식도야, 능력심리학 이런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 중심은 진보주의, 반성적 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학문 중심은 항존주의, 진보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듀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같은 경우에 항존주의, 인지심리학,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 그 다음에 교과 중심 같은 경우에 인식론이 관념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중심은 실용주의, 학문 중심은 인지주의,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은 실존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목적 보시면은 교과 중심 같은 경우에는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심근의 개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중심은 유능한 사회인의 양성. 그 다음에 학문 중심은 이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아 실현에 중요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방법 같은 경우에 그죠? 교과 중심은 반복 학습. 그다음에 이제 경험 중심은 문제 해결, 반성적 사고 이것들을 기르는 것이고, 학문 중심은 발견 학습, 탐구 학습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일단 발견 학습이에요, 그렇죠? 인간 중심은 인격 교육, 자발적인 인격 교육 이런 겁니다, 그렇죠?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 교과 중심은 문화유산 전달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가 하면, 경험 중심은 생활의 경험, 그다음에 이제 학문 중심 구조화된 지식, 그다음에 인간 중심은 모든 실존적 경험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시간이 조금 좀 모자라긴 한데 지금 답안을 제가 뭐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형태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쪽지 시험 문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거 보고 바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보시고 여기 이제 메모라이저가 있잖아요. 요걸 일단 좀 외우시는 거예요. 답안에다가 요거 쓰란, 본론에 이거 쓰란 얘기는구나. 힌트가 되는 거죠. 요걸 보시고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시는데 아직 안 써보셔도 됩니다. 요거를 김현주는 어떻게 썼나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에 2번 문제의 메모라이저죠. 요것도 외우시고, 요거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문제의 메모라이저, 나선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쓴 거, 요걸 딱 외우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모범 답안. 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눠놨는데 이게 단락 나누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한 단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단락을 나누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를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하는데 한 장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수백 장을 채점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채점자를 좀 위해서 서론 한 단락,
이렇게 써주세요. 저는 이제 글 쓰는 막 많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까지 제가 지금 탈거를 못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 답안지니까 그 채점자가 얘 거 채점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서론 한 단락 해주시고 1번 문제 한 단락, 2번 문제 한 단락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그죠? 이게 만약에 10점짜리면 조금 많이, 이게 5점짜리면 조금 분량 적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문제도 순서대로. 채점자가 얘는 1번 문제 저 끝에 빵점 줬는데 끝에 있네 막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수백 장 채점하다 보면. 채점자도 사람인데 1번 문제 벌써 빵점 주고 그냥 지나가서 이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 수정하기는 골치 아픕니다. 이 채점자들이 자기 이력에 커리어에 마이너스 막 남겨가면서 문제 답 수정해 주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안 나타나게 문제 순서대로 쫙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도 한 단락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채점자가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렇게 단락 부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쓰시면 채점자가 채점하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최소한 채점자 실수로 막 감점되고 이렇지는 않죠. 그렇죠? 채점자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3사람, 4사람 같이 채점하니까 그런 오류를 최대한 줄이지만 그래도 채점자한테 좀 잘 보이는 게 좋잖아. 이러면 인상이 좋아요. 얘는 잘 썼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상 점수도 한 1점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답안지 샘플을 좀 보시고 서론을 제가 길게 써놨어요. 서론 결론 엄청 길게 썼는데 이거보다 훨씬 한 이거 반 정도만 내도 됩니다. 그렇죠? 저는 많이 읽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본론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쭉 어떻게 풀어서 써놨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문제를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2번째 문제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작성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참조해서 이번 주에는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답안지를 쭉 읽어보시고 제가 요거 노트 필기 올려드리는 거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실 때 노트 필기를 보면서 따로 좀 노트를 조금 추가적으로 하신다든지 다시 한번 노트 정리 읽어보시고 문제 읽어보시고 메모라이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 읽어보시고 1개 정도 써보시고 이러면 오늘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요일은 교육학의 날로 좀 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운 거를 그날 쫙 복습하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그날 쫙 복습하시면 복습 효과 100%, 내일 복습하시면 복습 효과 90%, 하루 지나가면 복습 효과 70%, 주말에 복습하시려면 2배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딱 가셔서 쫙 복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빨리 학원에도 빨리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씀드리고 아니면 제가 집에 가서 빨리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한 10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뒤부터 교육평가까지 가능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